대만이 지금 한국 전투기 한 대를 보고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시제기 한번 띄워본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양산, 진짜 인도, 그리고 진짜 실전 배치가 눈앞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언론과 군사 커뮤니티가 동시에 술렁였고 일본 쪽 반응까지 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자기 손으로 굴리는 나라가 됐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이 만든 KF-21은 단순히 멋있는 국산 전투기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이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운영 시스템을 파는 나라로 올라가는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대만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비교되거든요. 한국은 2001년에 구상을 던졌고 지연도 겪고 기술 차단도 당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예전에 자체 전투기 개발을 해봤음에도 후속 세대에서 막혔고 결국 핵심은 아직도 외부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한국은 왜 됐고 우리는 왜 안 됐나? 이 질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Tech News, 거지 심볼.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KF-21을 그냥 한국판 F-35 비슷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진짜 핵심은 외형이 아니라 통합 능력입니다. 이 전투기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손으로 계속 바꿔가며 키울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 기체 하나가 아니라 그 기체를 몇십 년 동안 업그레이드하고 무장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갈아 끼우는 권한이거든요. 그걸 한국이 어느 정도 자기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 열어볼 권한도 없고 내비도 못 바꾸고 타이어 규격도 제조사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건 내 차 같아 보여도 진짜 내 차가 아니잖아요. 전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진짜 아프게 보는 부분은 한국은 이제 자기 전투기를 자기 전략대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KF-21은 올해 3월 양산 1호기가 공개됐고 9월부터 한국 공군의 실전 운용을 위한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 시점을 단순 행사로 보지 않고 항공 엔진과 핵심 부품, 소재까지 더 밀어붙이겠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건 전투기 일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키우겠다는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좋은 뉴스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K2, FA-90, 천궁 같은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무기는 성능만으로 안 팔린다. 납기, 정비, 가격, 정치 리스크까지 묶어서 팔아야 한다. 이 감각을 이미 체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이 뜨는 순간 해외 바이어들이 보는 건 단순히 기동성이나 레이더 성능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걸 몇 년 안에 몇 대나 제 시간에 뽑아줄 수 있나? 우리 무장도 붙여주나? 정비 체계까지 패키지로 주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KF-22는 한국 공군 전력 강화용이면서 동시에 수출용 설계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전투기 개발비는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국 물량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해외에 팔아야 한다는 현실 감각을 깔고 들어왔어요. 이미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필리핀도 관심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에서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보는 흐름이 이미 생겼다는 뜻이죠. Korea Jungang Daily 3. 이게 왜 중요하냐? 무기 수출은 냉정하게 말하면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부품, 정비, 훈련,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패치, 후속 미사일까지 전부 붙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를 판다는 건 앞으로 20년짜리 돈 버는 시스템을 깐다는 뜻입니다. 진짜 돈은 기체 판매보다 뒤에 붙는 생태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냥 국뽕 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단위 캐시플로우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일본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 군사 커뮤니티와 방산 관심층 반응을 보면 묘하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한국이 결국 여기까지 왔네 라는 인정 모드. 다른 하나는 아직 5세대는 아니지 않냐? 내부 무장창은 언제 되는데? 같은 식으로 깎아내리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면 굳이 견제도 안 하거든요. 실제로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공감받은 댓글 중 하나는 중국이 이걸 만들었으면 다들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했을 텐데 한국이 만들자 다들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였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FA50 다음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제 가성비 경공격기 만드는 나라에서 본격 전투기 체계 만드는 나라로 재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게도 꽤 불편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일본은 이미 고급 항공기 제작 능력과 막대한 산업 기반이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은 수출형 실전 플랫폼에서는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 수출 규제, 정치적 제약이 많아서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동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덜 부담스럽고 미국 장비와도 어느 정도 연결되고 가격도 현실적인 옵션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 설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방산을 이제 무기로만 안 보고 있습니다. 외교 카드, 산업 성장 엔진, 고급 일자리, 그리고 기술 자립의 가속 장치로 묶어서 보고 있죠. 그래서 KF-22B는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엔진, 레이더, 전자전, 유도무기, MRO, 시뮬레이터까지 다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한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 그거 국가가 돈만 있으면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건 돈보다 정책의 연속성이에요. 정권 바뀌고, 예산 흔들리고, 언론에서 까고, 기술 차단당하고, 해외 파트너 흔들리면 대부분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흔들림을 몇 번이나 버티고 결국 양산까지 끌고 왔어요. 이게 진짜 대만이 부러워하는 핵심입니다. 기술력만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정한 전략을 20년 가까이 끌고 가는 국가 운영 능력. 이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위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은 공군 체계가 얼마나 불안한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KF-21은 단순히 멋진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도 저런 구조가 있었어야 했는데 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자랑해야 할 포인트는 우리도 전투기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포인트는 한국이 이제 복제나 조립이 아니라 설계와 통합의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조립은 남의 판 위에서 일하는 거고 설계는 판을 깔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설계를 하는 나라는 결국 룰을 만듭니다. 무장을 어떤 규격으로 묶을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열지, 어떤 국가와 호환할지, 어떤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런 결정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생태계 주도국이 됩니다. 한국이 거기까지 완전히 갔다고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KF-21은 확실히 그 문턱을 밟고 있어요. 중간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은 한국이 앞으로 진짜 무서운 분야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투기 같은 유인 전력일까요? 아니면 드론과 미사일, 전자전처럼 훨씬 더 빠르게 돈이 되는 쪽일까요? 저는 솔직히 둘 다라고 보는데 특히 KF-21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걸 묶는 하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공중전은
옛날처럼 전투기끼리만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드론 편대, 전자전, 데이터 링크, 장거리 미사일, 실시간 전장 공유가 다 엮입니다. 그러니까 KF-21이 단순히 잘 날고 미사일 잘 쏘는 기체면 부족해요. 얼마나 잘 연결되고,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되고, 얼마나 유연하게 전장에 적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전투기도 이제 하드웨어보다 운영체제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도 꽤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정밀 제조,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같은 걸 이미 민간에서 엄청나게 돌려본 나라잖아요. 이 기반이 군사 플랫폼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도가 나옵니다. KF-21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붙을 산업 묶음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한국 방산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이런 것도 해?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이 속도로 올라오면 몇 년 뒤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 질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놀라움은 일시적이지만 경계는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건 항상 경계받는 실력 쪽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KF-21이 아직 완전체는 아니에요. 내부 무장착 문제, 완전한 스텔스화, 블록 업그레이드, 엔진 자릿, 장기 운용 데이터 같은 숙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하면 바로 뒤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이 역사적인 이유는 한국이 가능성이 아니라 배치 가능한 실물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가능성과 실물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도 개인 경쟁력도 똑같아요. 남이 안 주는 핵심 기술을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중간에 흔들려도 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10년짜리 판을 깔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나중에 압도적인 격차로 돌아옵니다. KF-21은 전투기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안지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전투기 한 대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전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국가 시스템이 부러운 거예요. 일본이 묘하게 신경 쓰는 이유도 같습니다. 당장 오늘 한 대 더 잘 날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 감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앞으로 KF-21을 계기로 방산 세계 4강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부라면 다음 10년 동안 제일 먼저 밀어줄 분야를 어디에 걸겠습니까? 전투기, 엔진, 드론, 미사일, 전자전, 우주항공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남들이 아직 숫자로 못 읽은 변화들을 가장 먼저 구조로 읽어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가 몇 년 뒤 시장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